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무 해제로 환자가 증가할 경우 고위험군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정비와 함께 확진자가 아플 경우 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모더나는 자사가 새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의 기존 백신보다 1.75배 더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맞춤형으로 개발한 백신과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결합한 콤보 백신입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개량 백신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량 백신의 효과가 우수하고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 물량 중 아직 도입되지 않은 분량을 개량 백신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뭄의 여파로 소말리아에서 수천 명을 포함해 아프리카에서 아사자가 늘고 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 수출이 중단돼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해결을 촉구했지만 러시아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의 가뭄이 심각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천연 잔디를 폐기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급수 제한으로 빚어진 현상인데 오랫동안 부와 지위의 상징이던 천연 잔디밭이 골칫덩이로 전락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백 청장은 9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원칙으로 사회적 합의를 꼽았습니다. 격리 의무를 없애면 유행 규모가 커져 환자 증가로 인한 질병 부담이나 피해가 잇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감당해낼지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험군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정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아파도 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아프면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현지 시각 8일 새로 업데이트한 코로나19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기존 백신보다 더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맞춤형으로 개발한 백신과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결합한 콤보 백신 부스터샷의 임상시험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습니다. 437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험에서 콤보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기존 백신과 비교해 1.75배 수준의 중화 항체를 생성했습니다. 콤보 백신은 코로나19 원형에 대해서도 기존 백신보다 많은 중화 항체를 생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개량 백신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백신 계약 물량 가운데 아직 도입되지 않은 물량이 있다면서 백신 제조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변이에 대비한 개량 백신의 효과가 우수하고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개량 백신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 청장은 전 국민 4차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점이 많다면서 세계의 유행 상황과 국민의 면역력 감소 상황, 백신 제조사들의 변이 대비 개량 백신 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전략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새로운 합의 변이 2종이 확산하고 있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합의 변이 BA4와 BA5는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13%를 차지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두 변이 비율이 7.5%였고 5월 초에는 1%에 그쳤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처음 보고된 이 두 새 변이는 50개국에서 발견됐고 남아프리카에서는 이미 우세종이 됐습니다.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접종하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합의변이 2종에 감염돼 중증을 겪을 가능성을 80% 넘게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남아공 최대 건강보험사인 디스커버리 헬스가 남아공 가우탱주에서
고객 100만여 명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1, 2개월 지난 대상자들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전파력이 더욱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4와 BA5에 감염돼 중증 환자로 입원할 확률이 8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유럽, 미주 등 비풍토병 지역에서 빠르게 번지며 한 달 만에 확진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9개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며 일부 국가들에서 풍토병화될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이 비풍토병인 29개 국가에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이러한 확진자 통계를 공개하며 일부 국가에서 풍토병이 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risk of monkeypox becoming established in non-endemic countries is real. WHO is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risks of this virus for vulnerable groups, including children and pregnant women. 거브러 여수스 사무총장은 비풍토병 국가에서는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올해 들어 6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일부 국가에서는 지역 전파가 진행 중이라는 징후가 있다며 감염자의 자가격리를 권고했습니다. 천연두와 증상이 비슷한 원숭이 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풍토병화된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이래 유럽과 미주, 중동, 호주 등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해 또 다른 보건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사이에서 감염 사례가 두드러집니다. The moment, the cases that are being reported now are still primarily in the non-endemic setting among men and still primarily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WHO는 많지는 않지만 여성 확진자도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사무국장은 타인과의 밀접 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공기로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정부가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환자 증가로 인해서 고위험군이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어서 의료체계 정비도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말하는 걸까요? 예, 현재 지금 지속적인 방역 완화로 인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일주일간의 격리 의무하고 그다음에 실내 마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먼저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일주일간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것이죠. 하지만 방역 당국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완화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유행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방역 체제를 마련해야 되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순기능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진단검사를 꺼리던 사람들도 이것이 권고로 바뀌게 되면은 진단검사를 받고 자발적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그런 방역이 될 수 있는 생활 방역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방역이 가능한 상황일 수가 있고요. 사회적인 합의라 하면은 이 사업장이라든지 학교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즉 손해를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유급휴가 개념을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지속 가능한 방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이것들을 지금 전제해서 아마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앞서 정부가 격리 의무를 이제 권고로 바꾼다면 고위험군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정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의료체계 정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뭐 지금은 의료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뀜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고위험군 기저질환자
고령자들이 입원하기가 어려운 상황,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상정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지금 고위험군의 경우 증상 발현됐을 때 바로 진단을 받고 먹는 치료제를 당일날 처방받을 수 있는 지금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다음에 증상 악화 시에는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이런 의료 체제, 네. 즉 이송 체제가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을 하고서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미리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2급 법정 전염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비인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당분간은 이 의료 체제가 유지되고 확진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 입원비라든지 치료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을 좀 방역 당국에서 부담하는 것이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증상이 악화하면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또 당분간은 치료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보강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격리 의무가 만약 권고가 되면 이 아파도 이제 쉬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문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각 사업장별이나 어떤 그 기관마다 어떤 지침이나 대책이 좀 필요하겠죠. 이건 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정부 또는 방역 당국에서는 이 체제, 즉 가이드라인을 미리 마련을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해서 각 사업장이라든지 학교에 대해서는 세부 지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본인이 손해보지 않고 아프면은 집에서 쉬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할 수 있는, 즉 무리해서 출근을 한다든지 무리해서 등교를 함으로 해서 학교 내 혹은 전체 지역사회의 감염, 직장 내 이런 감염들이 더 늘어날 개연성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격리 의무가 해제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꼭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수님은 격리 의무 해제 시기가 언제쯤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미 지난달에 해제할 예정이었었는데 이것을 네. 4주 연기해서 이번 20일 정도에 아마 해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당장 이것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유행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지금 다음 주 중에 유행 상황, 지금 이번 주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이긴 한데 다음 주까지의 상황을 잘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예정대로 20일 정도에 이것을 해제한다면은 큰 무리 없이 시행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자발적인 방역 수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철저히 그 준비를 해서 지속 가능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도 시기상으로는 적절하다라는 그 개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자, 이제 백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모더나가 오미크론 특화 백신과 그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결합한 콤보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방 효과가 1.75배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정도면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1.75배라는 것은 항체가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고 네. 이것이 어느 기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뭐 게임 체인저가 되든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개량 백신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죠. 아, 예. 하지만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항상 바이러스의 변이보다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백신이 2가 백신이긴 한데 BA 2.12.1이라든지 BA4 또는 BA5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올 가을 이후에 우리가 부스터샷 추가 접종으로 받을 때 그때 나오는 바이러스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가 확실치가 않아서 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가 개량 백신이라고 하면은 범 코로나 백신, 즉 코로나 전체에 대해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개량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이 아마 올해 연내로 만들어지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런 범 코로나 백신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코로나19처럼 또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원숭이 도창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원숭이 도창이 지금 29개 국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1000건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국가에서 풍토병 징후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9개국이라는 것은 예. 6일 날까지 데이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아마 7일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1033명 정도가 아워월드 인 데이터에 지금 나온 결과거든요. 네. 이것을 보면은 이 풍토병 이외의 지역에서
사망한 케이스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또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사회에 급격히 확산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기 때문에 예.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 경로가 사실은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기는 하지만 아주 밀접한 접촉이 아니면 감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감염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잠복기는 상당히 길지만 21일의 그 잠복기 안에는 사실은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가 제네우스라는 이런 예방 백신 예. 또는 치료 백신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산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바이러스는 이 밀접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이 되고 또 동물에 감염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려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애완동물이라든지 혹은 야생동물 사이에서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확인되고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염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프리카에서는 대부분의 감염 경로가 그런 로덴트, 설치류들에 의한 감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염은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지금 풍토병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이것이 풍토병으로 자리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코로나19처럼 대유행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르면 8월부터 복잡한 서울 강남의 도심에서도 운전자의 큰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현대차와 9일 오전 10시쯤 강남 현대 오토에버 사옥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본격 시작 전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호 승객으로 탑승해 포스코 사거리에서 르네상스 호텔을 돌아 모두 3.4km를 이동했습니다. 강남 도심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율주행차는 정해진 노선이 있는 상암 자율주행차와 달리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해 스스로 최단 경로를 찾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을 크게 높여서 5% 가까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는데 제재 1분기 경제 성장이 부진한 성적을 보여서 연간 목표치인 2.7%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무섭게 치솟는 물가가 더 가파른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OECD는 경제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8%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2.7%포인트 올려 잡은 것으로 한국은행과 IMF 등 주요 기관 전망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3%포인트 낮춘 2.7%로 제시했습니다.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물가 압력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소비 회복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지난 1분기 경제 성장 상황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지만 지난해 4분기 성장률에 비하면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코로나19와 공급 병목 현상, 우크라이나 사태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질한 탓이 컸습니다. 부진한 성장률 때문에 한국은행이 목표로 제시한 올해 2.7% 성장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한은은 조심스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남은 분기 동안에도 이게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매 분기 전년 대비 매 분기 정기 대비 0.5%씩 성장하면은 2.7% 달성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3만 5천 달러를 돌파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7.2% 증가한 건데 국민 총소득이 3만 5천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데다 높은 물가와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경제 성장 동력이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누리호 2차 발사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발사 예정일은 6월 15일이고요. 발사 예정 시간은 오후 3시부터 7시인데요. 네. 시간은 당일 오전에 최종 확정됩니다. 현재 누리호는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당일의 발사는 어떻게 전개될지 미리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발사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누리호 어떤 상태입니까? 네, 누리호는 최종 조립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앞서 지난달에 1단과 2단을 결합했고 2달 초에 3단과 위성 그리고 페어링을 조립했는데요. 9일에 최종적으로 1단, 2단 결합체와 또 3단을 연결하는 걸 완료했습니다. 예. 누리호 기체를 점검하기 위해서 외부로 열어놨었던 점검 창도 모두 막았습니다. 네. 자, 이제 준비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발사 예정일인 그 15일에 그대로 발사를 하는 거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기상청은 13일 오후부터 14일까지 제주와 남부지방의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네. 누리호 발사 예정일인 15일에는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이동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남 고흥군에는 비가 쏟아질 확률이 낮다고 봤습니다. 네. 다만 13일 오후부터 15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할 수 있어서 예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되려면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사이여야 하고요. 또 습도나 바람 등의 조건도 충족돼야 하거든요. 네. 이 밖에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도 없어야 하고 또 발사체 통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양 흑점 폭발과 같은 이런 우주 환경의 영향도 고려돼야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발사 예비일이 예정일의 다음 날인 16일부터 23일로 설정됐습니다. 앞서 1차 발사 때에는요. 발사 시간을 4시로 결정했다가 발사대 쪽 밸브에 문제가 생겨서 발사가 1시간 정도 연기된 바 있습니다. 네, 누리호가 예정대로 이제 발사가 된다면 발사 직전에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네, 누리호는 발사 하루 전날인 14일에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수평 상태로 이동됩니다. 예. 그리고 수직으로 세워져서 발사 패드에 고정이 되고요. 또 그리고 발사 당일에는 종합 점검을 하고 또 발사 약 4시간 전부터 탱크가 냉각되고 또 연료인 케로신과 산화제인 액체산소 주입이 시작됩니다. 연료와 산화제가 주입되면은 모든 발사 준비는 완료된 겁니다. 네. 발사 예정 시간까지 모든 기기가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또 기상 상태와 주변 환경 등이 이상이 없다면 발사 10분 전부터 발사 자동 운용이 시작됩니다. 예. 발사 자동 운용은 1단과 2단의 발사 관제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준비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1단의 엔진 추력이 300톤에 도달하게 되고요. 또 고정장치 해제 명령이 떨어지면 발사체가 이륙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발사하고 나서부터가 정말 긴장되는 순간의 연속일 텐데 이 발사체 분리 같은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발사가 15일 오후 4시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정리해 보면요. 네. 발사 127초 후인 4시 2분 7초에 상공 59km에서 누리호 1단이 분리됩니다. 4시 3분 53초에는 고도 191km에서 페어링이 분리되고요. 네. 또 4시 4분 34초에는 2단이 분리됩니다. 1단과 페어링 그리고 2단은 태평양 해상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시 14분 57초에는 700km에서 2차 발사의 핵심이죠. 위성이 분리돼서 궤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6분 7초에 더미 위성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서 분리가 됐는지 여부에 대한 데이터도 지상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데요. 네. 연구진들이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4시 45분이 지나면은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투입이 된다면 지구와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받게 되죠. 교신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누리호가 지상국과 처음으로 교신하는 거는 발사 이후에 42분 23초가 지난 뒤입니다. 남극의 세종기지와 최초로 교신하고요. 또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는 발사 1시간 40분 6초 뒤에 첫 교신을 합니다. 이후에 남극 세종기지와는 총 4차례,
그리고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는 총 5차례 교신하게 됩니다. 예. 지상에서는 이런 교신을 통해서 위성의 연료가 충분한지, 배터리는 또 얼마나 남았는지 등에 대한 신호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예. 예정대로 발사가 된다면 이제 15일 오후 4시 45분쯤에는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런데 지난 1차 발사 때는 그 전의 과정은 다 잘 됐지만 마지막에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리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번 2차 발사에서는 완전히 성공을 거두려면 어떤 점들을 충족해야 할까요? 네, 누리호 2차 발사의 성공 기준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누리호가 700km 고도에 오르고 또 초속 7.5km 속도에서 위성을 놔주는 겁니다. 네. 지난 1차 발사 때에는 목표 고도에는 도달했는데 목표 속도에는 미치지 못한 바 있죠. 당시에는 발사 1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6시 17분쯤에 나로 우주센터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표에서 누리호의 최종 임무 수행이 실패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이번 2차 발사 때는 이종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성공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발표 시점은 오후 5시 30분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당일 상황에 따라서 더 당겨질 수도 있고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꼭 성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발사 때는 이 실제 위성이 실리는 만큼 발사가 성공한 이후에도 지켜봐야 될 좀 시점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2차 발사의 핵심이 1차 발사 때와는 달리 실제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성능 검증 위성과 함께 4개의 큐브 위성이 실리는 겁니다. 상공 700km에 투입되는 성능 검증 위성과 큐브 위성은 지구 궤도를 돌다가 순차적으로 분리될 텐데요. 6월 23일쯤에 조선대가 만든 큐브 위성이, 그리고 25일에는 카이스트, 27일에는 서울대, 29일에는 연세대가 만든 큐브 위성이 사출됩니다. 네. 위성 안정화를 위해서 이틀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출이 되는 겁니다. 이들 큐브 위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cm에 질량이 1.33km 정도로 6개월에서 1년여간 미세먼지 관측과 같은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합니다. 한 번에 사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차를 두고 하나씩 궤도에 올려놓는 거군요. 자, 이번에는 조금의 아쉬움도 남기지 말고 꼭 2차 발사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최소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친 북동부 아프리카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의 흑해 항구 봉쇄로 우크라이나 식량 수출이 중단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했지만 러시아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유엔의 소말리아 인도주의 조정관은 현지 시간 8일 최근 소말리아에서 수천 명이 굶주림으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벌써 4차례의 우기에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마른 우기가 닥치면 아사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물가 급등, 여기에 최악의 가뭄까지 아프리카는 사상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Lo voglio dire chiaramente, dalla Russia ci aspettiamo segnali chiari e concreti perché bloccare le esportazioni del grano significa tenere in ostaggio e condannare a morte milioni di bambini, donne e uomini.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통로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 터키 외교장관이 회담을 가졌지만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Пшеницы и других злаковых. Поэтому какого-либо отношения к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му кризису это нынешняя ситуация с украинским зерном не имеет. Об этом подробнейшим образом говорил президент.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 해바라기 기름의 세계 최대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약 2,200만 톤의 곡물이 수출길이 막혀 사일로에 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아프리카에 닥친 최악의 가뭄에 세계는 식량 대재앙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국에서 집 정원이나 앞마당에 넓게 펼쳐진 천연잔디는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부와 지위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이 천연 잔디를 인조 잔디로 교체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Client is converting the front lawn into artificial grass. At this moment, about 90 million Americans are living under drought conditions, and the start of summer is still weeks away. We have never experienced, since 800 AD, we have never experienced in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consecutive years, dry years, like we have experienced. 1,200 plus years. We've had to go to 2-day-a-week irrigation limitations for all of our customers, including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and institutional customers. We heard about the water restrictions in Los Angeles, and we just thought, boy, you know, if this isn't a sign, then I don't know what is. It's here in Manhattan Beach. It's going to be twice a week or once a week. It depends. So lawns, basically are going to turn into yellow. You know, we like real grass. People like real wood, people like real things. But you realize how much water it takes to, keep your grass gree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desert. It's California. So if there's no water, we need to save water. I mainly drive around the city of Las Vegas, and I just look for any kind of water waste violations that are occurring. So that can include anything such as water excess runoff, water running off of the property, anything that's malfunctioning, anything broken. It's actually against the rules to water between 11 a.m. and 7 p.m. It's too hot, so the water is just going to evaporate anyway, so that's why that's enforced. We have assigned watering days. So some parts of the city, and depending on the season, can only water certain days of the week. So also, if anyone's watering on an incorrect day, that would also be something we'd look for. The fines start at $80, and then for every subsequent violation that occurs, that fine doubles. So from $80 to $160 to $320, all the way up to $1,200. What is the worst possible outcome of this if people just continue just ignoring things? I don't want to get there, but we may get to a day where you can turn the tap and there's no water coming out. In my opinion, I think it feels really nice, really soft. It's close to real grass. 노벨상을 꿈꾸는 어린이부터 노인 외국인까지 체험을 통해 과학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과학관이죠. 네, 대한민국을 과학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과학 문화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관장님께서는 지난 2020년 2월에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2년 3개월 정도 지금 관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건데요. 자, 그동안의 소회부터 좀 들려주시죠.
그 관장 취임 후 첫 번째 결제가 무기한 휴관이었습니다. 아, 예. 누구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코로나19는 생각지도 못한 사변이었고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던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방역 당국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가지게 되었죠. 예. 과학관 직원들로서도 처음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서 기획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과학관이 가져야 할 모습에 훨씬 더 접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무기한 휴관을 결제하시면서 아쉬움이 좀 크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에도 큰 변화가 좀 생겼을 것 같거든요. 네, 과학관의 기본 사명은 전시, 교육, 연구인데요. 외부 업체에 의존하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전시 프로세스의 거의 모든 부분을 과학관의 동료들이 직접 하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네. 또한 막연하게 생각했던 온라인 과학관 사업을 구체화시킨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죠. 일례로 2019년까지 저희 과천과학관의 유튜브 구독자가 네. 922명이었는데요. 아, 네. 현재는 6만 명 이상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예. 과학관 직원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고 편집하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선보인 것도 새로운 시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겉으로는 드러나는 일은 아니지만요. 수도권 과학관과 협력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는 것도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도권의 각 과학관은 저마다의 장점이 있어요. 네. 각 과학관의 장점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과학 문화 체험 서비스를 더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장애인과 외국인도 과학관에서 과학을 즐길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것도 나름의 변화입니다. 예. 저희는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전시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를 개발하고 고글을 쓰면 아바타가 등장해서 수어를 해설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과학관도 문화복지시설로 자리매김시키는 지난 2년이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가 오히려 잠깐 쉬어가면서 더 좋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다양한 그 새로운 시도를 과학관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대면 기술을 많이 적용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직접 보고 좀 만져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비대면 기술은 어떻게 적용이 된 건가요? 저희도 좀 사회 흐름에 따른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에서 배달과 구독 문화가 급격히 확산됐어요. 네. 저희는 여기에 착안해서 과학관에서 직접 집으로 체험이나 실험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을 만들어서 키트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네. 동영상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험 방법을 안내하고 각 결과에 대해 피드백할 수 있었습니다. 네. 대중 강연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중계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지만요. 금방 능숙하게 과학 강연을 중계했고요. 대면에 비해서 장소나 시간적 제약이 적다 보니까 청중들도 오히려 더 자유롭게 참여하고 또 실시간으로 반응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깊은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물론 대부분의 사업은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은 사업도 있기 때문에요.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도 아마 우리 과천과학관의 온라인 교육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과천과학관에서는 실험 장비를 활용한 특화 랩 수업, 또 전시관 현장에서 전시 연계하는 수업, 그리고 단체 수업 등 대면 프로그램에 또 동시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방금 화면에 관장님을 뵌 것 같은데 혹시 맞으신가요? 그렇죠. 그러신가요? 네, 또 과학관에서 코로나19를 겪은 지난 2년 동안 또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바이러스 고백이라는 전시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전시가 어떤 전시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는 무려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과학의 시대입니다.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 인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각종 감염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새로운 것들이에요.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 에볼라,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것들이죠. 감염병 발생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고 그 위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절실히 경험했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3, 4년 내에 코로나19급의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코로나19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신종 감염병 전성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답을 찾자라는 생각에 바이러스의 고백이라는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코로나19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오랫동안 함께 해온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바이러스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는 전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과천과학관을 방문하시면 바이러스가 인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지구 생명체들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바이러스와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야 할 미래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알아보니까 한자어 고백과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의 고백이 이제 합쳐져 있는 그런 중의적 의미가 담긴 전시회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방문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과천과학관의 전시물을 콜롬비아에 가서 전시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콜롬비아까지 가게 된 건지 또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네. 올해가 우리나라와 콜롬비아가 수교한 지 딱 60주년이 되는 해예요. 네. 그 양국이 각국의 국제 도서전의 상대국을 주빈국으로 초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부가 우리 과학관에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예. 우리는 18개의 전시물을 가지고 참가했고요. 콜롬비아는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시물을 읽고 아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스페인어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도 잘 알고 스페인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바로 콜롬비아 현지 과학관 사람들입니다. 네. 당연히 우리는 현지 과학관과 협력하여 전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대표 과학관인 말로카 과학관과 MOU를 체결하고 예. 체험전 운영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간 18종의 전시물을 말로카 과학관에 기증했죠. 이것은 우리나라 과학관이 해외 과학관에 기증한 최초의 사례라고 하더군요. 현장의 분위기는요, 정말 놀랐습니다. 네. 주빈국인 한국관의 전체 분위기도 좋았어요. 예. 총 60만 명의 관람객 가운데 31만 명이 한국관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과천과학관 코너였으니까 30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콜롬비아 국민들에게는 분명히 흥미로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도서전에서 만나는 과학 전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오직 우리 서울에서 하고 있는 서울국제도서전에서만 평상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콜롬비아 국민들도 기후위기와 멸종에 관한 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예. 제가 이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요. 열띤 질문을 해주셨고 그 강연 후에는 TV와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과학은 뭐 국가나 인종을 따지지 않고 모두의 관심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과학관은 뭐 박물관은 뭐 놀러 가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저만 해도 교육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과학관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는요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하지만 이름조차 못 들어봤다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과학에 관한 관심이 많지 않고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어려운 거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천과학관은 성인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니어 대상 전통과학 프로그램, 또 아예 청소년들은 접수조차 받지 않는 19금 성인 대상 과학 파티,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다양한 전시와 체험전도 시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학관의 대부분의 방문 고객은 주중에는 중고생 단체 관람객, 그리고 주말에는 어린 자녀를 위한 가족 방문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제 꿈은 과학관이 젊은이들이 데이트하는 공간, 장수 시대 퇴직자가 새로운 공부를 하면서 우주와 인간에 대해 성찰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냥 되지는 않을 겁니다. 과학관이 더 많이 변해야겠죠. 네,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재밌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하지만 그 과학관을 떠나서 과학 자체가 어렵고 따분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과학과 좀 더 친근하게 될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과학관은 자기가 자주 갈 수 있는 과학관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이미 147개의 과학관이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은요 2,000개도 넘어요. 도서관에 비하면 과학관 수는 아주 작은 숫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과학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은 도서관이 시민이 사는 마을로 들어갔듯이 과학관도 작아져서 마을로 들어가야 하고 시민이 오기만을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과학관이 시민이 있는 것으로 찾아가야겠죠. 네. 이젠 21세기잖아요. 예. 형태도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보는 과학관에서 배우는 과학관으로 그리고 직접 하는 과학관으로 말입니다. 과학관은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토론하고 실험하는 곳이 되어야 하죠. 예. 물론 이런 일이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고 우리가 과학관을 당장 뭐 작은 걸 많이 세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과학 문화를 활성화하는 시민과학 프로그램은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는 과천과학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동 가능한 전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시품도 단순히 어떤 과학 원리를 이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야 라는 질문을 주는 형태로 만들었죠. 벌써 80개나 만들었는데요. 네. 이게 얼마나 좋냐면요. 아무 데나 가서 박스만 열면 그냥 전시가 시작됩니다. 이런 체험 전시물의 원조라고 알려진 게 미국의 익스플로어 아토리움이에요. 네. 근데 그 익스플로어 아토리움도 우리의 전시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80종 가운데 15종을 가지고 서울국제조선에 나갔다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또 나갔었죠. 그렇군요. 관장님께서 말씀을 정말 재밌게 잘 해주셔서 네. 좀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국민이 과학을 친근하게 느껴야 우리 과학기술계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마련될 텐데요. 앞으로도 과학과 국민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계속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학의 달인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 안에 양자 컴퓨터가 실용적 문제 해결에 활용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양자 기술 추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50큐비트 양자 컴퓨터 구축 및 양자 인터넷 개발 착수 보고회에서 우리가 지금 신속하게 기술 추격에 나서지 않을 경우 앞으로 재도전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50큐비트 양자 컴퓨터 구축과 양자 인터넷 개발이 어려운 도전임에는 분명하지만 산학연이 협력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카이스트와 미국 MIT 공동연구진은 다양한 외부 촉각을 인지하며 칼로 베어져도 다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로봇 피부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피부에 가해지는 느린 압력과 빠른 자극을 넓은 면적으로 감지하는 생체 모방 촉각 기술과 이를 분류하는 촉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대면적 로봇 피부를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로봇 피부는 하이드로젤과 같은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져 충격 흡수가 가능하고 날카로운 물체에 깊게 베어도 피부의 구조와 기능을 손쉽게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태양계 끝자락을 맴도는 천체 26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문연은 칠레에서 운영 중인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의 1.6m 망원경으로 매년 4월경 태양계 천체에 모여있는 황도면을 집중적으로 관측해서 총 26개의 천체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천문학자들이 보고한 해왕성 바깥에 있는 천체 86개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가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부문 국내 1위,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는 해당 대학 연구자들의 논문을 다른 연구자들이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대학 연구 역량의 양과 질을 모두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세계 1위는 인도과학원이 차지했으며 미국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기원하면서 10일부터 한 달간 우주과학 콘텐츠 12편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관은 발사 생중계 방송과 과학 예능 토크 프로그램, 넷플릭스, 강연 프로그램, 선을 넘는 과학자 등의 콘텐츠를 매주 2-3편씩 공개합니다. 또 발사 당일인 15일에는 여수 앞바다에서 발사 현장을 생생히 지켜볼 수 있는 생중계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두고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아파도 증상을 숨기고 출근했다가 그게 확산한 사례가 자주 있었는데요. 본인의 건강은 물론 직장 동료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게 아프면 쉬고 회복할 수 있는 문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